2003년 3월, 일본 긴키, 지방의 한 항구 도시, 23살의 나카무라, 유카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항구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좁은 골목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은 낮 동안의 기운을 잃은 채 불 꺼진 창문을 내리눌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며 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긴키,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 기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었지만 대도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은 끊기고 불빛은 드물었습니다. 누구나 서로의 얼굴을 알았으나 동시에 누구도 깊게 개입하지 않는 곳. 침묵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나카무라, 유카 양은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살아왔습니다. 항구 인근 제철소의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9시 무렵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큰 걱정을 끼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라질 이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도 평범했습니다. 아침 8시 회색 코트를 걸치고 은색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항구 근처 제철소에 도착해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 응대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동료와 도시락을 나누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했다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저녁 9시 직전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늘 타던 은색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항구 골목은 이미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불안하게 깜빡였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골목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구 골목에서 자전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벽에 세워진 채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고 바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넘어진 자국도 없었고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전거만 남기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가족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유카 양은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성인 여성은 스스로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을 자발적 가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가족이 언론에 호소하고 기자들이 몰려들며 빠르게 전국 보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키 지방의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결정적인 초반 이틀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족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항구에 서서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비우고 딸을 찾기 위해 도시 곳곳을 헤맸습니다.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옷도, 일기장도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건 사흘째 지역 신문 사회면 구석에 단신이 실렸습니다. 긴키 지방 항구 도시, 여성 행방불명. 경찰은 가출 가능성 조사 중. 단 3줄, 작은 활자였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이미 충격, 귀가길 여성 실종 같은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달랐습니다. 사건성을 단정하지 않고 그저 행방불명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전단을 인쇄해 상점과 골목에 붙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뜻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폐쇄적인 분위기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찰 앞에 서는 일은 곧 자신이 주목받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경찰은 뒤늦게 해안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되어 바닷속을 탐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구 창고와 버려진 집까지 조사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도시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길 여성을 노린 범죄일 수 있다는 추측, 항구를 드나드는 외부인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심. 그러나 이 소문은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안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 안의 문을 더 일찍 잠그고 아이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가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사정. 증거는 없었지만 관례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가족이 방송국 앞에 서서 울부짖으며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렸고 체면과 수치심을 의식해 조용히 고통을 사겼습니다. 스무 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타케우치 신지군, 25살. 지역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홀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새벽 1시 무렵,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그러나 그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자택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꺼졌습니다. 그 지점 이후 모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불과 3주 간격, 한 여성과 한 남성이 같은 도시에서 연이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묘한 편지가 곧 등장하게 됩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인쇄한 전단을 손에 들고 항구 근처를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습기 어린 종이는 금세 젖었고 벽에 붙인 전단은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눈빛.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쳤고 누군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을 그만두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항구의 창고들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남은 흔적이 있나 살폈습니다. 밤에는 경찰서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단서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성인 여성은 스스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늘 자리에 없었습니다. 교과서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실 뒤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항구의 불빛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 골목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집을 나가 언니가 사라진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습한 공기, 녹슨 철문, 어두운 가로등. 그 어디에도 언니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열흘이 지나서야 바닷속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가 검은 물속으로 들어가 파도에 밀리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물안개가 낀 항구 위로는 사이렌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닷속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결만이 출렁이며 모든 흔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단신이 한 줄 실렸을 뿐 전국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이미 가족의 호소가 방송에 나갔을 것이고 여론은 경찰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긴키 지방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언론 앞에 나서는 일 자체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체면은 슬픔보다 앞섰고 그로 인해 고통은 조용히 내부에서만 쌓여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가족의 얼굴은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깊게 꺼졌고 아버지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집 앞을 지나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물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연루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긴키 지방의 작은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를 알면서도 서로를 모른 척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은 분노했지만 격하게 항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경찰과 대립하는 모습은 오히려 자신들의 체면을 깎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증오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타케우치 신지군 25살.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홀로 귀가하던 그는 새벽 1시 무렵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익숙했고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하지만 그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자택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꺼졌습니다. 그 지점 이후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술렁였습니다. 불과 3주 간격으로 한 여성과 한 남성이 같은 도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는 골목마다 번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각자의 집 안에서는 문을 잠그고 불안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곧 등장하게 됩니다. 타케우치 신지 군의 실종은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항구를 따라 이어진 골목마다 공포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시선이 닿는 순간 그 안에 의심이 스며드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초기 대응이 늦었습니다. 실종 직후 바로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틀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사이 결정적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신지 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고 주변에는 오래된 창고와 빈집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일대를 줄지어 수색했지만 신발 자국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에서도 아무런 물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하 양처럼 증발한 듯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신지 군의 부모는 경찰서를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단서는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 그 말 속에 가려진 것은 무능이었지만 일본 사회에서 경찰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체면은 여전히 무거운 족쇄처럼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언론은 이번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에야 기사 한 줄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을 연결짓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또 한 명의 젊은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이미 두 사건의 연관성을 추측하며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키 지방의 언론은 신중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주민들은 술렁였습니다. 3주 간격으로 이어진 두 건의 실종.
그 사이에 경찰이 내놓은 것은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두 겹으로 잠갔고 누군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항구 골목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습한 바람은 창문을 두드렸고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 안의 시계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쩌면 이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작은 공동체는 끝까지 침묵을 택했습니다.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카 양의 어머니는 눈물이 마른 얼굴로 거리를 걸었고 신지 군의 아버지는 담배만 태우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가족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증거도 없는 의심이 그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그저 보고서를 쌓아 올렸습니다. 성인 여성의 가출, 남성의 음주 후 실종. 그렇게 정리된 문장은 진실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발자국을 의심하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종이 발생한 지 사흘 뒤, 도시는 새로운 공포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집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기는 없었고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하오 치엔다. 다음은 너다. 2003년 3월 나카무라, 유카 양이 사라지고 3주 뒤 타케우치 신지 군마저 행방불명된 직후 도시는 말할 수 없는 긴장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사건의 공기를 바꿔놓을 기묘한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유카 양의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기는 없었고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흔한 연필 글씨였으나 또렷하게 새겨진 문장이 사람들의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스하오 치엔다. 다음은 너다. 가족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본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신중을 가장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범인의 예고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장난일 수도 있다는 말. 그 말은 가족의 분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지 군의 가족에게 배달되었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필체.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이틀 후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네 주민의 우편함에서도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은 단순했지만 도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는 한 장, 두 장 늘어났습니다. 모두 같은 소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지는 지역 우체국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편지는 여전히 일상적인 도구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었지만 공문서와 개인적인 연락은 여전히 종이 편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협박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키 지방의 이 도시는 낡은 우체통에 꽂힌 흰 봉투로 인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우편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우체국의 담당자는 오래 근무해온 이토 케니치,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역 주민을 잘 알고 있었고 배달 동선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수상하다고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기록은 정상적이었고 편지는 모두 일반 우편으로 접수된 뒤 발송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번에도 한 발 늦었습니다. 지역 신문은 사회면에 작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긴키 지방 항구 도시 협박 편지 잇따라. 그러나 기사 안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이미 연쇄 실종과 협박 편지의 연결고리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방송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키 지방의 언론은 끝까지 단어를 아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지 않은 날에도 사람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줄 문장이 언제 자신에게 도착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혹시 이웃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때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편지들을 모아 분석하던 필적 전문가는 일부 글자의 획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했지만 특정 글자의 모양이 편지마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누어 쓴 가능성. 만약 그렇다면 이 편지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집단의 개입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유카 양의 어머니는 집 안에서조차 말을 잃었고 친지 군의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정의 고통은 깊어졌지만 이웃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자신에게 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긴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알면서도 서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두 실종 사건 사이의 연결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두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직장도 생활 반경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의 기록 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몇 년 전 지역 축제의 준비위원 명단. 그 명단에는 나카무라, 유카와 타케우치 신지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축제의 어딘가에서 지금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진실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머우스 마테이르. 이미 시작됐다. 짧은 한 줄은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현재 진행형임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의심했습니다.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마저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체면과 수치심이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집 안에서만 메아리 쳤습니다. 도시 전체는 점점 침묵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항구의 작은 신사에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던 그곳, 낡은 재단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하오 치엔다. 이번에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빠른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의 장난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츠하오 제엔다 다음은 너다라는 문장이 유행처럼 번져버린 것입니다. 학교가 끝난 뒤 흰 종이에 그 한 줄을 적어 이웃집 우편함에 몰래 넣고 달아나는 아이들. 그들에게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그 편지는 도시 전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점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신고는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봉투는 늘어났지만
모두가 진짜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봉투가 많았고 글씨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범인의 편지와 아이들의 장난 편지가 뒤섞이면서 사건의 윤곽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어른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그 한 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유카 양과 신지 군의 가족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이 흉내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다시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 누군가의 장난거리가 되어버린 현실. 그러나 아무도 아이들을 직접 꾸짖지 않았습니다. 긴키 지방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의 집 아이를 나무라는 일은 스스로의 체면을 깎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우편함마다 배달된 봉투를 수거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것은 종이뿐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장난인지를 가려내는 데는 끝없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흐려지고 도시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친구 집에 몰래 넣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진짜 범인의 편지가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그 틈을 타 진짜 범인이 숨어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은 엇갈렸고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경찰을 믿지 못했고 이웃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